2026년 1월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뭐 국가 부도니 환율 폭등이니 거의 나라 망할 것처럼 경제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데 막상 주식시장 앱을 켜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500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 극단적인 비관론하고 또 전례 없는 낙관론, 도대체 둘 중에 뭐가 진짜 현실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의 본질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반전이 계속되는데요. 2024년 말에 그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어떻게 지금의 증시 화랑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승세가 과연 이게 단단한 현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인지, 그 근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이 키워드가 어떻게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스릴러 영화의 시작, 2024년 말로 한번 돌아가 보죠.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가 추락할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엄청났죠. 해외 언론에서는 뭐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룰 정도였고 OECD 같은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딱 집어서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의 마무리 과정이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었는데 오히려 매력도가 올라갔다니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다 도망가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본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혼란 없이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잖아요. 이 과정이 국제사회하고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법과 절차가 살아있네. 이런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겁니다. 위기가 터졌다는 사실보다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복원력과 안정성을 증명해 보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이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늘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였던 그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니까 비로소 한국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금이 다시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친 자리에 정책적 신뢰가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자료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한마디로 뭘 하자는 정책이었죠? 밸류업은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 이런 불신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친시장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보통 진보 진영 정부는 분배나 규제에 더 초점을 맞출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좀 의외의 행보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한 수는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좀 막연하게 회사였는데 이걸 주주로 명확하게 바꾼 겁니다. 이게 사소한 단어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과거에는 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따로 상장시켜도 이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걸 따져야 하니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한 법적 제동이 걸린 거죠. 이 조치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한국 시장도 믿을 만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쌍끌이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좀 보죠. 한때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026년 현재 지표상으로 성장 엔진 소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정치적 혼란의 여파로 2025년에 1% 초반대의 저성장을 기록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IMF나 KDI 같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1.8%에서 2.0% 수준의 성장 궤도로 복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일종의 기저효과는 아닐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하죠. 하지만 자료들은 그보다 더 구조적인 회복 동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쌍끌이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설비 투자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물가죠.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 터널도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네요. 이건 우리 실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특히 유가가 안정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네, 어쩌면 뭐랄까 골디락스 경제,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재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에 가까워지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정말 결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당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맞습니다. 저유가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줍니다. 기업에게는 생산 원가를 낮춰주는 선물,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늘려주는 선물이죠. 더 중요한 건 물가가 잡히니까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으면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여유, 즉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정치도 안정됐고 거시경제 지표도 좋아졌다고 하니 그림이 꽤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가 있더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위기설의 한가운데에 있던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23조 원이라니. 이 숫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 오늘 분석의 가장 극적인 반전,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핵심 키워드는 바로 HBM이 야기한 범용 메모리의 실종 현상입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반도체의 필수 부품인데 이게 일반 디램보다 훨씬 비싸고 수익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훨씬 잘 벌리는 제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되는 HBM 생산에 집중하고 싶겠죠. 그래서 기존에 일반 디램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HBM용으로 대거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AI에 들어가는 최고급 메모리를 만드느라 바빠서 오히려 우리 컴퓨터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평범한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졌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서버용 디램 시효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생산 라인은 줄어드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구매자에서 판매자,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을 전분기 대비 무려 60에서 70%나 인상하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정말 배짱 장사네요. 그런데 기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해서 삼성전자가 뒤처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초기에는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엔비디아, 구글 같은 핵심 고객사들로부터 차세대 제품인 HBM3와 HBM4의 품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강 체제를 굳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의 오래 나쁜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 3나노 공정 수율까지 극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세계 1위인 TSMC를 추격할 벌판까지 마련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에서 쌍끌이로 실적이 터져나오니 123조라는 숫자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게 된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한편의 대반전 드라마네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일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는 여전히 시한폭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장밋빛 전망 속에 짙게 드러워진 그림자입니다. 현재는 정부와 금융권이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된 위기라고 불리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뇌관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고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던 지방사업장의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론,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대출인가요? 말 그대로 본사업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한 임시 다리, 브릿지 같은 대출입니다.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초기 단계에 단기로 빌리는 돈이죠. 그런데 다리를 건너 본 공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거나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본 PF 대출이 막히면 이 임시 다리 위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사업장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증권사 펀드가 300억 원에 투자했는데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게 바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실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코스피는 4,500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백억 원짜리 펀드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 정말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힘들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네, GDP 대비 92.7%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단절벽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도체 수출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그 온기가 일반 가게와 자영업자가 있는 내수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중간에 딱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단절이 생기는 건가요? 결국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니까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거죠. 차를 바꾸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야 돈이 도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도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섣불리 내렸다가는 간신히 안정시킨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셈이죠. 종합해보니 정말 2020년 한국 경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네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부동산과 부채를 짊어진 대한민국 가계는 여전히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이중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서도 안 되지만 묻지 마신 낙관놀에 취해서도 안 되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료는 앞으로 증시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결국 어떤 한국 경제에 투자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AI, 전력 인프라처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산업, 그리고 밸류업 정책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건설, 금융, 그리고 내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위험자산의 영역에 머물러 있겠죠.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세밀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는 또 얼마나 짙은지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인 AI와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로 꺾이거나 기승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바뀐다면 우리의 경제는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